안녕하세요. 국립부산과학관에 근무하는 김효영입니다. 저는 해양지질학을 전공하고 해양환경연구를 하다가 지금은 과학관에서 청소년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조금 먼저 해양과학을 공부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양과학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해양과학자들은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을 붙일 것 같으세요? 아마 생각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제목이 푸른 구슬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는 지구 표면의 70%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초록색이 바로 대륙이고 흰색이 구름이고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지구는 이렇게 육지와 대기와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인류가 살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학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크게 물리, 화학, 지질, 생물의 네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리해양학은 바다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한 학문인데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알고 있는 바다의 물리적인 움직임은 해류나 조석이나 파랑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바다의 움직임은 온도나 염분도, 밀도 등에 의해서 표면의 바람에 의해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게 바로 물리해양학입니다. 화학해양학은 해수와 해저 퇴적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그 속에 있는 영양염이라든지 용존산소, pH, 퇴적물의 화학적 조성과 중금속의 성분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지질해양학은 해양의 지형 또는 그 속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과 지각의 암석 등을 분석하고 해류나 파도에 의해서 해저 퇴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연구하게 됩니다. 해양의 지형의 연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잰다든지 아니면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바닷속에 있는 해저 지형의 경우에는 조사선을 띄워서 관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조사선이 보이는데요. 먼저 해저 지형의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음파를 쏴서 바닥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 외에도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진이 났을 때 지진파의 전달이 그 예일 것 같아요. 지진파가 전달되는 걸 가지고서는 지구 내부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안 것처럼요. 이 배에서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쏴주게 됩니다. 지진파를 쏴주게 되면은 바닥에 부딪혀서 올라오는 거를 자료를 받게 되는데 이 바다 해저 지형의 구조라든지 그 성분에 따라서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저 구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해저 지형을 알았으면은 그 해저 지형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 분석이 필요한데요. 퇴적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퇴적물 채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퇴적물 채취는 먼저 표층에 있는 퇴적물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랩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그랩을 바다 위에,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바다로 떨어뜨려서 표층에 있는 퇴적물을 국자로 푸듯이 뜨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층에 있는 거 말고 만약에 기둥 모양으로 퇴적물을 얻게 되면은
그 기둥 모양의 퇴적물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퇴적물의 변화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게 바로 시추 코아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시추 코아라는 거는 바로 파이프 모양으로 배에서 해저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파이프 안으로 퇴적물이 들어가서 기둥 모양의 퇴적물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해양학의 경우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과 그 생물들, 그 다음에 그 생물과 해양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물들은 크게 생활 양식에 따라서 부유생물, 저서생물, 유형생물, 바다새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부유생물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플랑크톤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유형 능력이 없이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는 생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생물의 경우에는 스스로 헤엄을 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해양생물을 얘기하고요. 부유생물과 유형생물은 주로 물속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서생물의 경우에는 해저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구분된 거에 따라서 채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양 연구는 이 네 가지 학문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학문과 같이 융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의 경우에 선박사고에 의한 기름 누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름 누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바다에 기름을 한꺼번에 붓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요즘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닐봉지의 경우 거북이들이 해파리로 오인해서, 먹이로 오인해서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해양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도라든지 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어패류에 흡수가 되고 우리의 식탁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적조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적조란 것은 해양에서 생활하수 등에 의해서 유입된 영양염들이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붉은색의 색소를 띠는 플랑크톤들이 대증식이 일어나서 붉은색의 바다를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바다를 썩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어패류에 들어가게 되면은 독소에 의해서 어패류들이 폐사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해양 연구를 통해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온도를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가장 큰 원인이 지구 온난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도달했다가 다시 이게 반사돼서 나갈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가 온실의 유리와 같은 효과가 되어서 얘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나가지 못한 에너지들이 지구를 점점 뜨겁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보여드린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녹게 되면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가장 밑에 있는 게 앞으로 한 100년 정도, 지금의 속도와 같다면 100년 안에 한 1m 정도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1m의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의 도시로 유명한 베니스가 가라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m 정도 상승한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한 1.6배 정도 크기 정도가 침수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도가 많이 바뀔 거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지구 환경 연구는 해양 산성화에 관한 것인데요. 바다는 더워진 대기를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온도를 올려주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흡수되는 해양 속의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아지면서 바다의 산성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바다의 산성화가 진행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탄산칼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산호초 같은 경우에 바다 생물들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데 이 산호초도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호초 군집이 죽게 되면은 많은 해양 생태계에 교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위성과 대기 과학뿐만이 아니라 극지 연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학문입니다. 다음에는 해양 자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전통적으로 해양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먹거리를 얻는 수산 양식 분야입니다. 수산의 분야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냉동 기술이라든지 선박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산 어획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됐는데요. 함부로 이루어진 남에게 의해서 어종이 고갈되지 않도록 많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변의 어종이 바뀌게 되었고 이러한 밖에서 사라진 어종들을 양식을 통해서 좀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라진 명태의 양식이고 현재는 오징어도 양식을 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해양 자원인데요. 해양에는 많은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진도의 울tur목이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이곳은 물살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조류 발전소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제주도의 파력발전소인데요. 파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상하 운동에 의해서 공기를 밀어내게 되고 이 밀어낸 공기가 터빈을 돌리는 원리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상 풍력 발전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구조물들은 바로 해양공학과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만 안전하게 구조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지질 자원이 있는데 지질 자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석유와 가스입니다. 석유와 가스는 현재도 활발하게 시추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독도 근해에서 발견된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얼음 속에 메탄이 갇혀 있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되면 얼음이 녹으면서 속에 있는 메탄이 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 독도 주변에 30년 동안 사용할 가스의 양만큼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안전하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는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보게요. 태평양 한가운데의 심해저에서 얻을 수 있는 망간각, 해저 열수광상, 망간 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망간 단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핵심 장비들의 부품 소재에 들어가는 희소성 금속들인 망간이나 니켈,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망간 단계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저 평원 위에 주먹만한 크기로 쭉 펼쳐져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얘가 자라는데 천년에 한 1mm 정도 크기로 자란 것들이 그 세월이 흐르면서 주먹만한 크기로 자라게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자란 것이기 때문에 이 망간 단계의 경우에는 인간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간 단계뿐만이 아니라 해저 경사면에서 껍질처럼 붙어 있는 망간각이 있고, 해저 열수 광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만화 심해저를 다루고 있는 만화 같은 데서 보면 검정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굴뚝 같은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아주 뜨거운 물이, 그 물 속에는 여러 가지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 성분들이 물의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굳어서 그 주변에 해저 열수 광상이 있게 되면은 이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해저 열수 광상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금속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태평양 한가운데 공해에 있기 때문에 각 나라 간의 협조에 의해서 광구를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클라리온 클리퍼터 존에 광구를 등록해서 채굴권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라든지 심해 로봇의 연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해양과학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양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의 기술직, 해양수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나 관측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는 어업관리단이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공무원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지역연구소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해양수산부의 연구직으로 석박사급들이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의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기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는 해양의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다.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세 개의 극지연구소가 있어서 그 극지연구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해양환경공단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도 해양의 종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수산 정책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항만공사에서는 항만이나 부두에 관한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나 한국해양조사협회에도 있고요. 국립해양박물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박물관과 과학관의 기능으로 전시와 교육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석유개발공사나 자원연구소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질자원 또는 에너지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연구소나 많은 회사에서 해양 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과학자의 꿈과 진로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양과학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처음 해양과학이라는 것을 접했을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과 또 도전의식 때문에 약간의 가슴 떨림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 강의를 오늘 듣고 정말 해양과학자로서 해양학에 대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제 강의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